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맨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먼저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YTN 특별기획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강혜원 시청자 평가원과 글로벌 센터 김희양 PD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사회통합과 관련된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는 중인데 평가원님은 인상 깊게 본 제작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다큐멘터리 하나의 역사 또 다른 기억은 제1동포 1세들의 목소리를 통해 역사적 이야기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이제는 90대가 된 제1동포들이 직접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길게는 80년 이상 일본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일본의 식민 지배는 물론이고 제주 4.3 사건과 조국의 분단이 일본에서 생활하던 제1동포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점들을 담담하게 들려주었습니다. 고국을 떠나서 생활하고 있었지만 한국인의 정체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역사적 변화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받아왔던 것인데요. 특히 인터뷰의 주인공들은 직접 동포들의 거주지였던 우토로를 지키기 위해 긴 투쟁을 이어오는 등 동포들의 권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던 인물들이었던 만큼 역사적 사실들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인터뷰 주인공들은 오랜 시간이 흘러 세대가 교체되면서 제1동포들의 역사가 잊혀져 가고 있는 점에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번 다큐멘터리가 기획된 계기와 기획 의도가 궁금합니다. 네, 전 세계에 살고 있는 한민족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글로벌 센터에서 내놓은 제작물인데요. 김희양 PD가 제1동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1동포에 대해서 뭔가 특별한 느낌, 감정이 좀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떤 계기로 만들게 된 건가요? 네. 이번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두 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1동포 1세의 목소리를 성실하게 듣고 충실하게 전달하자는 것이었는데요. 말하자면 제1동포의 구술은 동포의 역사를 알려주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목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다큐멘터리에는 제작진의 주장이 거의 안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조로울 수 있지만 방송을 위한 방송이라기보다는 1세분들을 기록하기 위한 작품이라고 봐주셨으면 합니다. 한반도가 해방된 지 73년이 지난 어느 날 제1동포는 점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가고 있는데요. 글도 안 배우고 오로지 일만 열심히 했던 제1동포 1세의 경우 일본 사회에서도 한국 사회에서도 자기의 목소리를 스스로 남기지 못했습니다. 현재 1세 대부분이 고령이 돼서 세상을 떠나고 있는 가운데 그들의 목소리를 남기고 기록하자는 게 이번 기획의 가장 큰 목적이었고요. 따라서 이번 다큐멘터리 전에도 제1동포 1세 기록이라는 제목으로 6명의 제1동포 1세 분들의 이야기를 담은 10분짜리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두 번째 목표는 이 다큐의 제목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하나의 역사 속에 다양한 기억이 있다는 것을 다시 부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이서야 당연하게 받아들여져 있는 사실이지만 4.3 사건이나 한국전쟁 등 극화적 이데올로기가 깊이 개입한 사건에서는 수많은 기억들이 침묵해야만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4.3 사건을 계기로 일본으로 이주한 김시정 씨는 자신이 4.3 사건에 남로당으로서 관여했다는 것을 오랫동안 일본어로도 또 한국어로도 표현하지 못했었습니다. 저희는 그러한 국가 중심적인 역사로 인해 안 보이게 된 개개인의 경험을 재조명함으로써 한국 역사를 새롭게 고찰하고자 했습니다. 다큐멘터리에서도 묘사된 것처럼 제1동포는 한반도를 떠났지만 일본에서도 한국인과 똑같이 한국 역사나 분단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일본이 한국전쟁에 협력했다는 것을 반대해서 제1동포들이 시위를 일으켰거나 분단의 여파로 제1동포 사회도 남과 북으로 갈라진 등 동포들의 기억은 늘 한국 역사와 함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직도 제1동포에 대해서 한반도를 버린 사람들 그리고 일본에서 돈만 번 사람들 그렇게 낙인을 찍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제1동포 1세들의 이야기는 일본에 살면서도 한반도 정세를 우려하고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서 살아왔던 그들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강견남 씨가 일본의 제1동포 집단 거주지인 우토로 마을을 지켜왔거나 신영산 씨가 일본에서 잠정권을 얻으려고 운동을 해오신 것처럼
그들에게 일본은 자신의 또 하나의 삶의 터전이고 일본인과 동등한 시민으로서 살려고 힘을 쓰시기로 했는데요. 한반도를 고향으로 그리워하면서도 일본을 삶의 고향으로 보는 이중적 태도를 생생하게 보여드리고자 했습니다. 이민 1세라고 해서 반드시 조국 중심적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들 역시 언어적 갈등이나 조국과의 괴리 때문에 내적인 갈등을 겪었다는 것은 우리가 취재하면서도 많이 신선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네. 제1동포 1세들의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는 정말 의미 있는 그런 작업이었는데요. 평가원님은 관련 다큐 보면서 또 어떤 점이 인상 깊으셨나요? 네, 하나의 역사 또 다른 기억은 인터뷰 자료뿐 아니라 다양한 사진 자료와 영상 자료들이 활용되어 생동감 있게 역사적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주인공들의 개인적 체험에 관한 증언만 제시된 것이 아니라 역사적 기록들이 함께 소개되어 개인들의 경험이 역사적으로 어떠한 맥락에 놓여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제1동포들의 과거 생활상이나 해방이나 전쟁 당시의 음성 자료 등도 다양하게 제시되었는데요. 다양한 자료와 해설을 통해서 인터뷰 내용이 보다 입체적으로 전달될 수 있었습니다. 2000년대 이후 일본에서 한국 대중문화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한일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정작 제1동포들의 문화나 생활상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 같습니다. 방송 프로그램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세대의 동포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소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동안은 관심 사각지대에 있었던 동포들에 대한 조명이 이제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텐데요. 이번 다큐를 제작하면서 새로운 다짐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네. 개개인의 목소리를 역사적 자료들과 함께 보여주고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것은 방송이 갖고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영상 매체로 인해 그들의 이야기가 왜곡되지 않도록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청자들을 감정적으로 자극하는 식으로 전달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일본 식민 지배나 차별은 당연히 비판되어야 하고 절대로 정당화할 수 없는 역사이지만 식민지배라는 구조가 1세분들의 삶을 완전히 규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을 희생자로서만 보는 것도 정답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번 다큐멘터리가 제1동포의 역사를 고시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사례가 너무 부족했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제1동포들이 한국인과 또 다른 기억을 갖고 있듯이 제1동포 사회 내부에서도 역사에 대한 인식이 다양합니다. 더 많은 1세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남기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고 더불어 제1동포 2세, 3세들에 대한 아카이브의 중요성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는 약 45만 명의 대한민국 국적자와 약 3만 명의 조선족자, 즉 국적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요. 식민지 시절에 일본으로 건너간 한인과 그 후손들을 우리는 소위 제1동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금 30만 명 정도가 되고 매년 약 5천 명이 일본 국적을 선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시에 1980년대 이후 경제적인 목적으로 일본으로 건너간 한국인 그리고 그분들의 자녀들이 느끼는 정체성의 고민 또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제1동포란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가라는 질문에 다시 돌아가서 앞으로의 동포 사회를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기록 목적뿐만 아니라 제1동포에 대한 제도나 사회적 인식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신한류라고 해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지만 동시에 외국인에 대한 혐오적인 감정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문화에 대한 관심이 좋은 방향으로도 또 나쁜 방향으로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어밖에 모르고 일본 문화를 내면화하는 제1동포들은 일본 사람에게 완전한 타자가 아니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국가와 민족을 동일시하는 일본에서 제1동포들은 여전히 차별을 받기도 하는데요. 이번 다큐멘터리에서 1세분들이 말씀하신 듯이 국가나 민족을 벗어난 정체성이 단일 민족 국가의 이데올로기가 강한 일본과 한국에서 더 허용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사회를 모색하기 위해서도 앞으로 더 다양한 나라나 세대의 동포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앞으로도 동포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제작물들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혜원 시청적 평가원과 그리고 글로벌 제작팀 김희양 PD였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Y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에는 다큐S 프라임과 YTN 24에 대한 최연주 평가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 평가원 최현주입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학자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현대 과학을 대표하는 여러 공학자들이 있겠지만 배다리를 만들고 수원 화성을 축조한 조선시대 실학자 정약용을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난 YTN DMB 다큐S 프라임에서는 실학을 완성한 공학자 정약용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다큐S 프라임은 매해 우리 삶 속에 숨겨진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특별히 공학자로서의 정약용의 업적을 재조명했습니다. 프로그램에서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본인의 삶을 개척했던 조선의 진정한 승리자라고 정약용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일대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지침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과 함께 시작되었는데요. 그동안 국내 많은 프로그램에서 정약용에 대해 다뤄왔기 때문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 서두에서 시청자들이 생각해 볼 만한 의제를 던져 시청하는 내내 그것에 대한 해답을 풀어가는 재미를 주었다는 점이 돋보였습니다. 이어서 정약용이 자주 드나들었다는 운길산의 수종사를 찾았는데요. 가장 사랑한 장소 중 하나라고 합니다. 영상으로 수종사의 처마 끝에서부터 산속에 자리 잡은 고즈넉한 산사의 모습까지 다양한 각도에서 담아내어 정약용이 수종사를 사랑했던 이유에 대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조선 후기 실학자들의 터였다고 하는데요. 사회 변혁을 꿈꾸는 많은 학자들이 이곳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다산의 고향인 마제마을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올해는 정약용이 고향으로 돌아온 지 200년이 되는 해이자 목민심서를 완성한 200년이 되는 해라고 합니다. 다큐S 프라임에서 왜 정약용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했는지 짐작이 가는 부분이었습니다. 이후 프로그램에서는 정약용의 업적들을 소개했습니다. 한자가 생긴 이래 가장 많은 책을 저술한 인물이자 다양한 건설 기계를 통해 신도시를 건설한 공학자라고 합니다. 프로그램에서 여러 가지 일화들을 통해 정약용의 어린 시절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과거 자료와 재현 영상 등을 엮어 내용을 구성해 성장 과정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조선 후기 사회에서 나타났던 실학을 소개했습니다. 정약용은 실학을 대표하는 학자로 실학을 빼놓고는 정약용의 업적을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에서 실학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다뤘다면 정약용이라는 인물과 그의 업적을 이해하는 데 더욱 도움을 줬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실학을 소개하는 내용 중 정약용이 실학을 연구함으로써 불행한 삶을 살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역사적 배경과 당시 정치 상황 등에 대해서는 생략되어 있어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정조대왕과의 역사적인 만남과 공학자로서의 업적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정약용의 작품 배다리에 대해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배다리의 설계 방식은 현대 사회에서도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 중 하나라고 합니다. 특히 부력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 방식을 도입했다는 전문가의 설명을 통해 정약용의 뛰어난 과학적 지식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11살의 역사 영재이자 정약용의 열렬한 팬인 황찬우 학생의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어린아이의 시선에서
정약용의 업적에 대한 평가가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의 일대기를 소개하는 중간에 삽입되어 있어 오히려 내용의 흐름을 방해하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후손들의 관점에서 바라본 정약용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후반에 배치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의견도 들었습니다. 이어서 정약용을 대표하는 업적 화성축조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본래 10년을 목표로 추진된 화성축조는 약 2년여 만에 완성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거중기, 농로, 유연거 등의 정약용의 발명품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을 모형과 사료, 그리고 그래픽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 보여줘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정약용이라는 인물이 목민심서 등을 저술한 사상가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 다큐 S 프라임에서는 공학자로서의 모습에 집중해 더 넓은 지식 세계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정약용의 백성을 사랑하고 인간을 존중하는 마음과 실학 사상을 통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볼 만한 시간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다큐 S 프라임에서 더 깊은 이야기를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어느덧 4월 중순입니다. 낮에는 야외 활동을 하면 땀이 날 만큼 기온이 올랐고 곧 여름 휴가의 계절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벌써 주변에는 여름 휴가 계획을 미리 잡아놓으신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이번 여름부터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들의 휴가를 지원해주는 정책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YTN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바로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입니다. 이는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문화를 조성하고 이른바 쉼이 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해 기업과 정부가 휴가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 평균 노동시간 2위,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 26위, 일과 생활의 균형 24위라는 수치들이 제공됐습니다. 이러한 지표들은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피로도를 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근로자 휴가 지원 제도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지난 1월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국정과제 중 하나라고 합니다. 시행 첫 해인 올해는 중소기업 2만 명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청 접수 보름여 만에 1000여 개의 기업에 15,000여 명이나 신청했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하루 평균 1,200명이 접수하는 속도로 보면 올해 지원 대상 규모 2만여 명을 무난히 넘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보도 내용을 통해 많은 기업과 근로자들이 이 정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는 그래픽을 이용해 이 사업의 내용을 알기 쉽게 보여줬습니다. 먼저 근로자가 20만 원, 기업이 10만 원의 여행 적립금을 조성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보도에서는 이 정책의 지원 대상, 그리고 신청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담겨있지 않아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더불어 이에 대한 근로자들의 반응도 궁금했습니다. 정책의 수혜자 혹은 이를 지원하는 기업 측의 입장과 반응에 대한 인터뷰가 이어졌더라면 시민들의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었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에 대해서 언론이 단순히 홍보의 기능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이 정책의 실효성과 더불어 문제점은 없는지 감시하는 언론의 역할도 필요합니다. 이 정책이 정부가 애초에 기대했던 대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혹은 정책 수용자들의 불편사항들도 살펴볼 만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국민들이 공감하고 정책으로 인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정책들이 더 많아지길 기대하며 이에 대한 YTN의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의 역할도 이어지길 바랍니다. 이번 순서는 시청자들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모니터 보고 시간입니다. YTN 뉴스를 시청하다 보면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거나 추가 단어가 필요한 자막이 종종 나타나는데 시청자들은 좀 더 정확한 뉴스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18일 인테리어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소비자 분쟁이 크게 늘고 있는데 앞으로 소비자는 하자를 보수하기 전까지 공사비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제정한 표준 계약서는 언제부터 시행하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 취재한 내용이 없었는데 시청자들에게는 이런 점이 가장 중요하고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므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같은 날 미국 상무부가 중국 통신기업을 추가 제재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기사에서 내용 자막에 GTE 제재는 하나의 제재 명의라고 잘못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업체임을 밝혀주기 위해서 GT4라고 표기해 주는 것이 필요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일부 남북회담 판문점에서 360회 개최라는 스크롤 자막은 남북회담이 판문점에서 360회 개최될 예정이라는 것인지 과거에 360회 개최되었다는 것인지 360번째 남북회담이 판문점에서 개최된다는 것인지 구분이 어려운 내용이므로 자막에 이전에 또는 과거라는 단어 추가가 필요했다는 시청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충훈 경남대 교수로부터 선거철 여론조사와 언론의 사회통합적 기능이라는 주제의 논평을 들어보겠습니다. 6월 지방선거가 50여일 남았습니다. 선거철이 되면은 여론 관련 보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광역단체와 각 지역의 후보 경선도 여론조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전화 여론조사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지역 주민과 당원들 대상으로 휴대폰 여론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동안 휴대전화 불법 위장 전입과 여론 결과를 왜곡 조작해서 고발당하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지금 정치권은 지난 대선 당시 여론조작 댓글 사건으로 소용돌이에 빠졌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도 파행으로 공전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여론조작과 가짜 뉴스가 넘치고 악성 유언비어와 루머들이 판을 칩니다. IT 강국인 우리나라는 국민의 절반 이상이 뉴스를 인터넷, 온라인과 스마트 모바일로 접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이용자 90% 이상이 SNS를 활용하므로 가짜 뉴스와 여론 조작이 빛의 속도로 전파되어 피해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각 정당 후보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여론 조작과 무분별한 음모 비방이 난무하게 되어 극심한 혼탁 선거를 초래하게 됩니다. 가짜 뉴스와 흑색 선전, 인신 공격은 사회 혼란과 분열을 자초하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언론은 냉엄하게 올바른 여론의 정점에 서서 공정한 보도에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선거 기간에 언론이 공명정대한 위치에서 우리 사회의 중심을 잡아주어야 합니다. 공정한 여론조사 보도가 곧 참여 정치와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길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정치권을 비롯해서 사회 각 분야의 양극화 현상이 심각합니다. 언론 보도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균형을 잃게 되면 국민들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토론 프로그램에서 찬성과 반대편이 자기 쪽 주장만 내세우다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회적 이슈나 쟁점에 대한 주제를 놓고 찬성과 반대 의견을 경청한 후 바람직한 대안과 방향 제시로 올바른 여론을 형성해야 합니다. 이것이 언론의 아젠다 설정 기능과 사회 통합적 기능입니다. 방송은 다른 미디어보다 영향력이 크고 강력한 여론 형성 기능을 지닙니다. 언론 보도에서 의제 설정과 유도하는 방향에 따라 여론 형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보도 프로그램이 여론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공정성, 객관성 그리고 신뢰성이 가장 요구됩니다. 언론이 사회 구심점에서 벗어나 공정성과 신뢰성을 잃게 되면 사회적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됩니다. 이 어려운 난국에 언론이 냉철하게 우리 사회 중심에 서서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로 올바른 여론을 형성해야 합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언론의 사회 통합적 역할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